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벌써 또 한 주가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힘차게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SEC가요, 지금 파산 공세를 벌이고 있죠. 바이낸스 US에 이제는 자산 동결을 요청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법원이 거절을 하면서 또 이 상황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요, SEC에 정말 칼춤을 제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겐슬러의 어떤 계획들이 더 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힘먼 연설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SEC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이 커졌는데요. 이 결과가 과연 리플에 유리하기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플의 어떤 승소나 리플의 가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CPI가 예상대로 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루인베스트가 갑자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제 밤에 공지를 올려가지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이 위탁 운영사가 제공한 특정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해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 아니면 이 위탁 운영사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질 않았는데 제가 이게 조금 더 밝혀지면 향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하루인베스트에 본인의 자산이 좀 많이 묶여 있으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좀 하루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둔화가 되면서요. 지금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3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어제 최고치 경신했는데 하루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죠. 네,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좀 가장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좀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소개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얘기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조만간에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조드릴 거는요. 지금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했지만 오늘 보시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죠. 앞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들이 또 커질 수 있어요. 많이 오른 만큼 무조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예측치를 하회하고 이전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년 대비를 보시면 이전에 4.9%였는데 무려 4.0%이죠.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어요. 그리고 예측치인 4.1%도 하회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에서 0.1%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측치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시장의 예측치를 완벽하게 부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이죠. 자, 이전에 5.5%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에도 부합을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예측치에 완전히 동일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끈적거리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번에는 인상을 스킵을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무려 95.4%, 사실상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달에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금리 발표와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암호화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과 이 미국 주식시장은 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6K 밑에서 지금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그래도 0.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1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두 자산은 뭐 횡보의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별 알트코인들을 보시면은 바이낸스 코인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홀먼 스피치의 원문이 공개가 됐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전히 49%를 전후로 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단계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공포 단계고요. 보통 47부터 중립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중립과 공포의 어떤 경계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CVD 지표도 어떤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부진했던 이유 자체가 고래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파이어 차트 보시면 여전히 25K의 가장 뚜렷한 매수벽, 그리고 25.3K 부근에서 새로운 매수벽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벽은 30K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VD 차트를 보시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갈색 고래는 여전히 요지부동하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가 이제 약간 움직임을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지점에서 보시면은 아주 소량이지만 매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나머지 고래들은 다 대부분은 매도세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요. 빨간색 고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물량을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잠깐 진입을 했었던 이 주황색 고래도요. 지금은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래들이 언제 이 시장에 다시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지가 이 시장의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기사들이 많아서 기사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온체인 데이터와 아주 좀 간단하게 차트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바이낸스와 SEC 간의 이 소송을 담당하는 지방 판사가요. SEC가 요청한 바이낸스 US의 자산 동결 긴급 명령에 대해서 판결을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너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양측의 타협점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를 치안판사에게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치안판사와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판결을 유예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래소를 폐쇄하지 않으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타협안 마련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얘기는요, 법원이 SEC에게 아주 따끔한 일침을 날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SEC라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은 투자자 보호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본인들 마음대로 동결을 해버리면서 무슨 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자, 고객들을 보호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법원이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금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이놈들아 타협안을 먼저 마련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SEC에 대한 공세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100% 동참했습니다. SEC가 최근에 제시한 거래소 정의 관련 규정 제정안을 철회하라고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EC가요, 거래소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자를 앞세워서 증권 거래자들을 모으고 매매 당사자가 상호작용에 동의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기반 시스템 역시 거래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이제 증권 거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까지도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원의 이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SEC의 거래소 정의 규정은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고 그들의 법적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자본 형성 촉진이라는 SEC의 사명에도 반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게리 겐슬러가요, 지금 개인적 견해를 막 밀어붙이면서 제정안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신들의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이 기술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흰먼 연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흰먼 연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원문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고 지금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하고 이 법률 고문이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을 올려뒀는데, 자, 그 부분들에 근거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흰먼 연설이 공개됨으로써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규제 공백을 방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좀 볼게요. 지금 이더리움과의 커넥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우선 리플 측은요, 흰먼 국장의 연설에는 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과 하위 테스트와도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흰먼이 2018년에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으면 이 토큰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충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 측에서는 임의로 이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힌먼은 이걸 개인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SEC도 힌먼의 개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개인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쳤을 때 SEC 관계자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SEC 의장도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알데로티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 SEC가 규제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사실 이번 힌먼 연설 공개는요, SEC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그리고 부조리한 집단인지를 많이 드러낸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힌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뭔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힌먼은요, 이 SEC에 재직하기 이전에 로펌인 심슨 테커에서 일을 했었는데 SEC에 재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임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뭔가 계속해서 로비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상용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체가 있어요. 기업 이더리움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운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비탈릭 부테린을 만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자, 그럼에도 이더리움보다 결코 탈중앙화 정도가 낮지 않다고 평가받던 리플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힌먼 연설이 리플의 어떤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지 어떤 반격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또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해온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법정에서 얼마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투자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문서 공개는 SEC와 리플 간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이더리움에게는 긍정적이다. 자, 왜 이런 해석을 하냐면은,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증거로 해서 본인들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또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SEC에서 공개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수많은 SEC 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이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코인이죠. 이거는 확고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건드리면요, 이거는 SEC가 그냥 자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짓을 하는 거죠. 이걸 똥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더리움까지도 거기에 지금 포함이 거의 확고하게 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리플은 이제 그 동일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리플은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잘 해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수년간 지금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가요, 지금 블룸버그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핵심이다. 뭐 늘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12개 작업 증명 코인만 거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거의 80%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앞으로도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10배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일러가 10배라고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클 세일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나가 떨어졌죠. 왜냐하면 SEC의 칼춤에 버텨낼 수 있는 알트코인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80%를 넘어섰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요, 투자자의 어떤 그룹별로 이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이 규모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개념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개인 지갑에 넣어둬서 이 셀프 커스터디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고래들, 10밀리언 달러, 한화로 지금 130억 이상의 규모들은 네, 계속해서 입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보다 작은 물량들 10밀리언 달러 이하의 경우는 지금 오히려 인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 구간에서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 같은 이 대규모 세력들은요, 개인이나 아니면 중소규모의 어떤 기관들에 비해서는 SEC 규제 소식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시간의 힘을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들은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 단기적인 거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인출하고 바로바로 입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좀 규모가 작거나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버텨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거래소의 입금과 출금량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나타내 본 건데요. 인플로우 파란색이 입금이고 이 빨간색이 인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입금이 되는 양과 출금이 되는 양이 서로 굉장히 겹쳐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인출 규모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시장을 믿고 지금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은 좀 약세장의 분위기는 만연해 있고요. 이게 지금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차트는 이 매도 위험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사상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여기에 이 정도 부근에 왔던 거는 지금 한 이때나 뭐 이 정도 몇 번 시점이 없죠. 지금 이걸 갖다 거의 뭐 10년 동안의 기준을 보고 해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지금 현재는 역사상으로도 가장 굉장히 침체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좀 무관심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약세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승장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약세가 될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는 이 수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보시죠. 막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장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 이체량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역사상으로 거의 최저점에 가깝게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이때 정도로 지금 돌아간 거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Realized Value RVT, 그러니까 실현가치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실현 손익의 규모를요, 이체량과 비교해서 산출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지금 동일한 시그널들을 가리켜요. 지금 이 지표가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도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세장을 의미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의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드 프로핏과 로스, 손익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은 역시나 좀 약세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장이 좋았을 때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거의 지금 0에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약세장으로 가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요,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인지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투자에 대한 하나의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 얘기는요, 어떤 얘기였냐면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평가된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요, 계속해서 이제 약세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시장에 뭐 유동성이 돌아오지 않는 문제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속해서 중요한 구간에서 꾸준히 매입을 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셀러 형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비트코인이 더 큰 비중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차트 관점은 한 분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립토코니어 3주봉 RSI 차트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현재 지금 바이존으로 진입을 했다. 지금 하락을 해서.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매입을 하기에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계속 이 구간에 있을 것 같으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이 데인저 존으로 다시 진입을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전보다 좀 더 이 횡보 구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한번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제가 시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